지금 저희가 고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은둔 생활을 하신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안무선 회사라는 회사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외로움을 탄다는 거하고 고립감을 느낀다는 거하고 어느 정도의 체감이 있을까요? 외로움은 사실 이제 관계가 있어도 좀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감정인 것 같고요. 네. 그 사회적 고립은 이제 객관적으로 정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본 자체가 결핍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상상력을 아예 잃어버린 사람들.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도움을 요청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 이런 건 개인이 해야 돼. 이런 어떤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이라고 하는 가치들을 내가 못했을 때 그것마저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어떤 기준들을 좀 높여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상력이 결과적으로 아예 결핍된 사람들. 그래서 정말 평균적으로 저희 회사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보면 5.8년 차가 되어서야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이 해결해야 될 개인의 문제로 바라본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달성에 대한 그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보통 거를 이제 그 하이퍼 익스펙테이션 소사이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해냈다라고 하는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공부가 1등이 아니면 다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내가 굉장히 기준을 높여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일상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게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내가 부족한 사람, 내가 모자란 사람, 즉 나는 실패자고 루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뭔가 새로운 일, 하다못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조차도 나한테 버겁게 느껴지고 그 일을 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사회적 고립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되죠. 중장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취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연령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많이 성취를 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어떤 비교치를 자기가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그만큼 달성하지 못하면 더 굉장히 모멸감 같은 걸 느끼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느끼는 고립감이 더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멸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느낄 때 그런 모멸감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느끼는 과정에서 모멸감도 느끼고 그것이 수치심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내가 떳떳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이런 순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그런 스스로 고립되는 요인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는데요. 특히 중장년 남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연령대입니다. 자기가 지금 사회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고 좀 더 가부장제에서 어떤 리더로서 그리고 사회를 이끄는 중요한 사람으로서 기능해야 된다라는 자기 관념이나 목표가 있을 거고 그것을 달성하는 자기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부응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과 나는 또 그만큼 격차가 있고 거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자신을 용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이라던가 주변의 도움에 대해서도 그렇게 너그럽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 외로움이 증가하는 또 고립감이 늘어나는 어떤 원인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지금 꽤 빨리 가파르게 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5년 전에는 1인 가구가 한 614만 정도였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800만 넘겼다 그러거든요. 1인 가구의 특성이 조금 좀 다른데요. 1인 가구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성이 많고 이질성이 높은 집단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동일하게 그냥 단일한 말로 설명하기는 이런 1인 가구도 있고 저런 1인 가구도 있고 자기가 선택해서 1인 가구가 된 사람들은 삶의 질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실제로 자산도 높고 소득도 높고 그리고 소득 수준도 그러니까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아서 다양한 자기의 삶을 향유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진다는 것 때문에 사회가 전체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관점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저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비자발적인 1인 가구는 사실은 수도권의 1인 가구가 가장 많은데요. 그 이유는 대체로 다 일자리를 구하러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에서 일자리를 충분히 얻을 수만 있다면 거기서 살죠. 그런데 일자리가 수도권에 많으니까 고시원 같은 데 얻어가지고 좁은데 거기서 살면서 원하지 않는 주거 환경에서 그리고 굉장히 서먹서먹한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사투리 쓰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는 서울 사람들 사이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문화적인 차이, 그다음에 공간적인 이질성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내야 되는 1인 가구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삶은 기본적으로 비용도 많이 드는 삶이고요. 그래서 1인 가구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1인 가구가 된 사람들, 그리고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해서 1인 가구가 된 사람들, 이렇게 비자발적인 1인 가구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조금 더 좀 행복하게 사람들과 연결되는 연결감을 가질 수 있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8050 문제 요 표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아마 겪었던 문제일 것인데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계속해서 돌보는, 이 50대 자녀는 어디 있을까요? 방에 있는 거죠. 네. 이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도 좀 가까이 왔다, 이런 위협되는 우려 같은 것들을 좀 느끼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의 전문가분들 자주 어쩔 수 없이 교류를 이제 자주 하는데요. 네. 그 한국이 거의 2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인구 대비. 네. 인구 대비. 그러니까 지금 청년만 54만이고 청소년 합쳤을 때 뭐 60만 후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이 그렇군요. 이제 중장년, 청소년, 뭐 청년 다 합쳤을 때 한 160만 언저리를 그래도 공식 통계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인구가 훨씬 적은데, 적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이미 은둔 중년 이런 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은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연간 수백 명의 당사자를 만나는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중년으로 넘어간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견된 수준이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그들의 부모가 이제 더 이상 어떤 부모님 코칭이나 교육을 들어도요, 그 부모가 그걸 이행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 부모가 사망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부모의 연금에 의존해서 부모가 사망했는데 그거 신고도 안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또 장기 은둔하는 자녀가 혹시나 정신이 이상해져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해서 그 농림수산성 차관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에 굉장히 비극적인 2차적인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립의 문제 그리고 외로움의 문제를 과연 국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인가, 꼭 혹은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 대표님? 이게 참 매번 되게 압박이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걔네들 왜 도와줘야 되냐, 좀 더 힘든 애들 많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항상 또 들리기도 하고, 얼핏 들으면 그게 굉장히 또 맞는 말 같기도 한데요. 사실 그러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일단 청년의 5%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이게 수백만의 문제일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시선들 때문에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도 했습니다. 이들이 경제활동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고 이러면 국가의 기능 자체가 굴러가지 않는 그 상황이 되는, 그 가족 자체가 붕괴되는 수준, 연간 7조 정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됐는데도 자꾸 근거를 가져와서 왜 도와줘야 되냐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더 큰 사단이 나야 이제 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좀 들리기도 해서요. 네, 지금 굉장히 그 어떤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 청년들 자체가 5%가 집에 있다는 거는, 네, 뭐 그 예를 들어서 그들이 뭐 그 8050 세대처럼 됐을 때 우리가 그때 발견하면 과연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경제 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돕지 않으면 지금 중년이 가장 또 고독사 위험군인 것처럼 이들이 계속 중년이 되고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이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오랫동안 은둔한 사람들은 일본에서는 또 히키코모리라고도 안 합니다. 가치코모리라고 불러요. 그 뭐죠? 약간 진검승부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가치. 그래서 진짜 찐. 네, 완전히 칩거하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롤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센터가 생겨도 심지어 그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도 딴 나라 얘기죠. 우리 애는 집에서 저기를 갈 생각이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전혀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그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 시민사회에서도 노력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사자였던 입장에서 일본에서 지금 유의미한 지원들을 살펴보면 민간 영역에서 조금 페널티가 스펙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일자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페널티가 스펙이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서도 뭐 그 북촌의 한옥마을 가보시면 어둠 속의 대화라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종사하는 모델이 있어요. 네. 근데 일본에도 대인기피증이 있는 당사자를 위해서 하는 곰손 카페라고 하는 작은 구멍에서 손만 나오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들, 아니면 이들이 나약하다 이런 프레임들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15분 단위로 분급을 지급할게. 분급 일자리. 그러니까 그들의 페널티에서부터, 그들의 눈높이에서부터 출발하는 어떤 그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사업들이 그러니까 마이너리티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곳들은 발굴이 되게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만성은둔한 사람 입장에서도 또 어떤 센터가 설립돼서 저기 와서 또 상담받아야 돼. 무슨 검사 받아야 돼. 이제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옛날에도 다 해봤는데. 그래서 내 상태 그대로 쓸모를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약간의 돈도 벌 수 있는 거. 이게 당사자들의 욕구와도 이어지거든요. 실제로 실태 조사해보면 당사자들이 거의 45%가 취업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런 욕구를 보여요. 물론 그건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욕구입니다만 내 상태가 존중되고 내 상태가 오히려 스펙이 될 수 있는 일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되는 거. 네, 그러니까 만성 위한 서비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그들을 위한 자리가 존재하는 거. 요거 두 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국은 2018년에 외로움 장관이라는 미니스터 포 로니니스라는 부서와 직책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부서들을 협력해서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운영하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자랑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 처방이라는 사업이죠. 그게 영국의 NHS라는 이제 건강보험, 우리가 아는 건강보험의 영국 버전인데 네. 그 NHS에서 1차 의료기관에 이제 지역 의사들이 있어요. 그 의사들이 자기 환자들을 잘 관리해야지 이 사람들의 이제 책무를 다하는 건데, 그래서 예방의학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그 의사들이 자기 환자들의 외로움 정도를 측정해서 외로움 정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처방을 해줍니다. 사회적 처방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약물 처방이 아니라 당신은 외로움이 높으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함께 티타임을 하시고 일주일에 1번 정도는 걷기 모임에 참여하세요. 이런 처방을 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외롭거나 고립된 사람들이 그거를 처방을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링크 워커라는 지역사회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 사람들을 준 전문가로 양성해주는 양성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많은 중장년들이 또 참여하죠. 그래서 링크 워커가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방문해서 사회적 처방대로 이행을 하고 계십니까? 좀 더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는 설득하는. 어때요? 이러면서 계속 설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이제 자신감 있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정부 부처 연구 보고서에서 이런 사회적 처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건강 요소들이 개선되었다라는 지표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NHS 재정을 아끼기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그럼 결과적으로 히키코모리가 줄었는가?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반성하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들이 몇 개 존재해요. 그러니까 부등교, 학교에 가지 않는 사람으로 청소년들 낙인 찍었던 것에서 이제 고등교, 쓸 꽃자를 써서 그렇게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나오고 있는 사람들로 조금 시선도 전환시켜주고 그리고 히키코모리 지원에 대한 가이드북이 올해 새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당사자성에 대한 항목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되게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면 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이해나 당사자성에 대한 이해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종사자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어떤 종사자는 너 지금 빨리 취업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어,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비일관성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보완해야 된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히키코모리 지원 가이드북에서 올해 새로 당사자성에 대한 강조들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